네, 베테랑에게 한 수 배워보겠습니다. 신의 한 수 시간이고요. 오늘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콘텐츠팀 민재기 팀장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하염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하락도 각오하라는 등의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는 요즘이어서 시장을 바라보는 것조차 참 힘이 드는데요. 팀장님, 시장에 대한 분석 필요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오셨을지 궁금합니다. 네, 최근 한 주 동안 시장에 많은 변화가 있고요. 지표들도 지난주 화요일 이후로 드라마틱한 변화가 좀 나타나고 있어서 오늘 그 지표들의 변화 먼저 한번 보면서 이러한 지표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지표들을 먼저 보고 그다음 우리가 업종이라든지 종목 이야기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시장의 이제 위험 수준을 알려주고 있는 공포지수를 볼 수 있는 이 하일드 스프레드를 먼저 업데이트를 해왔습니다. 안타깝게도 이게 매주 화요일마다 제가 방송을 할 때 하일드 스프레드가 좀 우하향하면서 안정을 찾으면 참 좋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새벽에 업데이트를 했는데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고점을 좀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5.18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하일드 스프레드는 이 위험 자산을 회피하고 안전자산 쪽으로 돈들이 가기 때문에 이 안전한 국채와 위험한 채권들의 스프레드가 벌어지는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5%를 넘어섰다라고 하는 것은 국채에 대비해서 위험한 채권들의 스프레드가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 이러한 흐름들은 결국 주식시장과 같은 이러한 위험 자산들을 조금 멀리하고 있다라고 금융시장의 흐름들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일드 스프레드를 저점과 저점을 쭉 이렇게 연결하면 이런 추세선을 하나 그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추세선을 이렇게 하향해서 좀 내려오거나 아니면 숫자 기준으로 5%를 밑으로 또 깨고 내려오는 이러한 그림이 되면 시장에서는 다시 조금 돈들이 위험 자산을 선호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이 그림이 좀 우하향하는 그런 그림이 좀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일드 스프레드와 함께 미국 나스닥 지수의 또 일주일 동안의 변화 움직임 그리고 오늘 새벽까지의 흐름을 업데이트를 한 것을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검은색인 이제 공포지수인 하일드 스프레드가 전고점을 이렇게 돌파하니까 시장의 위험이 전반적으로 커지고 있는 흐름이고요. 미국의 나스닥 지수도 추가적으로 한 단계 더 밑으로 내려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밤이라든지 이번 주 중에 나스닥이 좀 반등을 하려면 어쨌든 올라가고 있는 이 하일드 스프레드가 좀 안정을 찾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 부분 한번 보시고, 자, 이렇게 시장에 이제 불안감이 커지니까요. 미국 투자자들의 심리는 지금 공포 쪽으로 기울기가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여기 중립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시장이 너무 좋아서 좀 탐욕스러운 그런 수익을 많이 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하는 구간이고 이게 왼쪽으로 갈수록 주식하면 안 되겠다. 공포스러운 구간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한 달 전에는 이제 중립 정도 수준이었는데 오늘 새벽에는 익스트림 피어라는 것은 극단적인 공포 수준으로 지금 미국의 투자자들의 심리는 이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하일드 스프레드 상승과 함께 주식시장이 무너지니까 심리도 악화되는 그런 분위기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왜 이런 현상들이 지금 일주일 사이에 또 다시 이렇게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을까요? 글로벌 매크로 통화의 움직임에서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보고 또 언제쯤 좋아질지에 대한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유로화의 차트고요. 고점과 고점을 이렇게 쭉 연결했을 때 하락 추세선이 이렇게 그려지고 있죠. 그래서 유로화의 약세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로화 미국 달러가 이렇게 있으면 앞에 통화가 내려오면 약세고요. 이 그래프가 올라가면 앞에 통화의 강세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 통화가 지금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앞에 통화의 유로화의 약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유로화가 1대1 패러티와 점점 멀어지면서 0.960까지 이렇게 약세를 보이고 있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유로존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국가들 중에서 이탈리아에서 최근에 이제 이슈가 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새롭게 최근에 이제 총선이 이루어졌고요. 거기서 새로운 총리를 이제 뽑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극우 정당으로 승리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끝난 상황인데, 자, 이 멜로니 지금 총리 후보가 지금 계속 내뱉고 있는 주장이 우리는 반유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반이민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유럽이 똘똘 뭉쳐서 반러시아 연대를 형성을 하고 있는데 이 극우 정당들은 또 친러시아를 주장하는 일부 인물들도 있기 때문에 이탈리아에서 이번 승리로 인해서 불안감이 좀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또 하나 이분이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은 돈을 쓸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에 대한 부분들을 투자를 많이 하겠다라는 발표를 지금 막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그래프는 이탈리아의 GDP 대비해서 부채가 그러니까 그 나라의 GDP 대비해서 빚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빚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최근에는 GDP 대비해서 150% 이상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의 부채가 많은 상황이고 특히나 유럽중앙은행이 지금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면 점점 이제 살기가 점점 재정을 꾸려나가기가 힘들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재정 투자를 많이 하려고 하면 결국에는 채권을 많이 찍어내야 될 텐데요. 채권을 많이 찍어내면 안 그래도 지금 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금리 상승에 취약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재정 적자가 많이 발생을 할 거고요. 그러면 당연히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탈리아 채권 국채에 대해서 불신감이 더 커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탈리아 국채에 대한 매도가 나올 거고 금리는 폭등하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는 이러한 가능성이 지금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또 하나는 지금 영국 쪽에서 이슈가 만들어지고 있죠. 지난주 후반부터 파운드화가 이렇게 급락하는 거 보이시죠? 조금 전에 제가 앞에 있는 통화가 이렇게 그래프가 내려오면 약세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달러 대비해서 영국의 파운드화가 상당히 지금 약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도 또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또 영국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대규모 감세안을 내놓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감세라는 것은 세금을 줄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쪽에서 세금을 줄이면 다른 쪽에서 좀 세입과 세출을 맞춰야 되니까 어디에서는 또 충당을 해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또 채권을 많이 찍어내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국의 재정 상태도 안 그래도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인데 악화되지 않겠나, 무모한 도박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영국의 파운드화가 지금 달러 대비해서 많이 폭락을 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 영향을, 주식시장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건데요. 자, 이게 왜 영향을 주는지 한번 보시죠. 우리가 달러가 강하다, 달러 강세다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달러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통화 중에 이탈리아가 들어가 있는 유로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국의 파운드화가 이 두 개 통화가 거의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통화들이 방금 말씀드렸던 그러한 이슈들로 인해서 약세를 보이니까 당연히 달러와는 상대적으로 계속 강세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우리나라 원화도 계속해서 환율이 올라가고 원화는 약세 흐름이 나타나는 그러한 흐름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시장이 불안해지고 계속 위험 자산을 팔려고 하고 안전자산 쪽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반대로 나타나야 시장이 좀 주식하기 편한 환경이 될 수 있겠죠. 유로화도 좀 강해져야 되고 올라가던 달러도 좀 약해져야 되고 그러면 우리나라 원화가 조금 내려오면서 주식시장도 좋아지는 그러한 그림을 기대를 좀 해보고요. 다음 주에는 이러한 그림이 될 수 있을지 한번 그 환경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로는 일단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달러 인덱스가 저점과 저점을 계속 지금 높여가면서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114를 지금 돌파하고 있고 오늘 장중에 계속 113과 114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는 여전히 달러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뚜렷한 반전의 흐름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 달러 강세가 이제 반전의 흐름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코스피 노란색과 우리나라 이 원화의 환율은 역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계속 우리나라 원화가 이렇게 올라가면 코스피는 하락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이 이어지기 때문에 뭐 다른 거 다 머리 아파서 보기 힘들다면 우리나라 환율이 올라가다가 조금 강하게 음봉을 그리면서 강세를 보이면서 꺾이는지 이 부분을 좀 장중에 혹시 이러한 부분이 나타나는지를 계속 체크를 잘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원화가 지금 많이 올라가니까
과거의 외환위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우리나라 다시 제2의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볼 수 있는 지표가 있어서 오늘은 제가 이 부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주요 우리 채권 금리들이 대부분 다 우상향을 하고 있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국고채 금리도 올라가고 회사채 금리도 다 지금 우상향되고 있는 이러한 그림인데요. 이 채권을 가지고 미국의 하이힐드 스프레드처럼 우리나라만의 또 신용 스프레드를 한번 그려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려봤는데요. 자, 이거는 뭐냐 하면요. 안전한 국채 대비해서 조금 신용 등급이 낮은 회사채 트리플 B 등급의 수익률, 금리 차이를 나타내는 그래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의 하이힐드 스프레드와 비슷한 신용 스프레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2008년도 금융위기 때는 이렇게 급등을 했었습니다. 즉, 돈들이 위험 자산을, 그러니까 좀 신용 등급이 낮은 회사채를 다 팔고 안전한 국채 쪽으로만 이 금융위기 때 가다 보니까 이 스프레드가 이렇게 벌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죠. 근데 지금 오른쪽을 한번 보시면 아직까지 최근에 그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습은 안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나 바로 직전에 이렇게 올라갔었던 구간, 여기가 바로 2020년 3월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나왔던 구간이죠. 그때 대비해서도 아직까지는 좀 미미한 상승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그렇다는 거지 앞으로 이게 안 올라간다라는 보장은 없죠. 그래서 이 데이터도 제가 미국의 하이힐드 스프레드와 함께 우리나라의 이 신용 스프레드를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주 한번 체크를 지금부터는 올라가는지 아니면 옆으로 좀 횡보하는지 안정을 찾는지 여부를 계속 체크를 좀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시장이 지금 불안한 좀 안 좋은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바로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니까요. 당연히 금리 국고채 3년물을 사면 4%를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코스피에 투자하면 배당 수익률로 한 2.5% 정도밖에 주지 않습니다. 2에서 2.5%. 그러면 당연히 위험한 주식을 사서 배당을 2.5% 받는 것보다 채권 사서 그냥 4% 받는 게 훨씬 더 나은 그런 환경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또 하나의 주식시장에 좀 비우호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대내외적으로 환경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외국인들의 매도는 조금 나오곤 있지만 환율이 이렇게 많이 하락하는 것에 비해서는 외국인 매도세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보다 우려하는 것처럼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또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는지 오늘 어제처럼 좀 그래도 매도를 멈춰주는지 희망을 좀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시장이 만약에 버티지 못하고 계속 내려가게 되면 결국에는 담보 부족 현상이 만들어지면서 신용 잔고 금액이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드는 그림이 지난 6월 달처럼 나올 수 있습니다. 아마도 다음 주 점검을 하면 이 그래프가 툭 떨어지는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 물량들이 혹시라도 시장이 여기서 안정을 못 찾고 내려가게 되면 한 방에 이렇게 패닉셀로 쏟아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 또한 경계 요인으로 계속 체크를 하시면서 시장을 보시는 게 좋겠고요. 자, 지난주에 제가 추세대를 그려드렸던 피치포크 추세선입니다. 아쉽게도 여기처럼 피치포크 추세선의 중단선을 이렇게 지지를 받고 올라갔으면 좋았을 텐데 하루 지지 받는 듯 하더니만 다시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지금 하방이 열려져 있는 그림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여기까지는 조금 더 기술적으로도 내려갈 수 있는 룸이 열려져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서 당분간은 좀 보수적으로 시장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체크해야 될 것은 많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부정적인 시각을 유지한 채로 좀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하는 그런 요즘을 보내야 될 것 같네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래도 산다면 뭘 살까? 혹여나 뭐 반도체가 그래도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그리고 상당수의 분들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이거 대체 언제까지 밀리나 뭐 이런 걱정을 또 한편에서는 또 하고 계실 것 같아서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체크해야 할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어떤 식으로 전략을 앞으로 가져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도 한번 체크해 주세요. 네네. 우리나라 시가총액의 뭐 1위, 3위를 반도체 기업들이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 또 많은 개인 투자분들이 이 비중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반도체에 대해서 앞으로 이러한 흐름이 나오고 이런 뉴스들이 나왔을 때 좀 중기적으로 바닥을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한번 먼저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의 이제 PBR 차트를 한번 제가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무려 한 12년 동안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자, 여기가 자산가치 기준으로 거의 1배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 보시면 거의 자산가치 수준까지 삼성전자의 주가는 붙었습니다. 1.06배니까요. 거의 자산가치 수준으로 지금 시가총액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이한 특징은 이 10년 넘게 그림을 보시면 1배가 깨졌을 때가 거의 좀 바닥인 경우가 많았다라는 것 정도 한번 참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배 정도 수준에서 어떤 이슈가 나왔을 때 주가가 반등을 보일 수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미리 한번 점검을 좀 해본다면, 주가가 올라가려면 요 세 가지 요건이 어느 정도 형성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적어도 한 가지 정도는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가 실적이 당연히 좋아져야 되겠죠. 분기 실적이 좋아지면서 삼성전자의 주가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오니까요. 근데 지금 반도체 가격이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고요. 가격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별로 사질 않습니다. 더 떨어질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재고가 소진이 안 되고 있고요. 재고가 5주에서 8주, 연말까지는 거의 10주 이상이 될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성장을 단기적으로 기대하기는 좀 쉽지 않다. 그러면 다른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요. 두 번째가 이 인수합병과 같은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기업 가치를 끌어올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암에 대한 인수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인수가 이제 우리가 가능할까요? 근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로는 이 암이라는 회사는 전 세계 글로벌의 이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이 회사의 이 그 설계라든지 디자인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반도체를 만들고 있다 보니까 공공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이, 한 기업이 독점을 해버리게 되면 나머지 기업들이 불만이 커지게 되죠. 그리고 특히나 최근에 글로벌 트렌드는 세계화가 아니라 탈세계화를 지금 다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서 가져가긴 힘들다라는 걸 생각하면 아마도 주요 기업들이 글로벌에서 주요 기업들이 이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가져갈 가능성이 높고, 공공재를 그렇게 나눠 가지게 되면 거기에서 수익성을 좀 뽑아내기는 쉽지 않다라는 부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지고 와도 별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못 가지고 올 가능성도 높다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그러면 주주들을 달래주는 주주환원 정책을 좀 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도 지금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삼성 쪽에서 최근에 뭐 뉴스를 계속 체크를 해보면 현금은 지금 삼성이 한 120조 가까운 현금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탄탄하죠. 근데 이 현금을 주주들을 위해서 배당을 많이 주든지 아니면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을 하든지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워낙 경기가 안 좋고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니까 삼성 이제 고위 경영진에서는 당분간은 유보금을 밖으로 주지 말고, 배당 주지 말고 그대로 잘 쌓아두고 보관을 하자, 혹시 모를 위기를 대비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 개의 이슈가 다 주가에는 아직까지 큰 이펙트 있는 효과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분간 그래서 삼성전자의 주가는 일단 PBR 1배 정도 전후에서 조금 기간 조정으로 눌려 있을 가능성을 염두를 좀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삼성전자의 이 PBR 밴드 차트를 한번 보시면 2010년도부터 이 밴드 안에서 움직였습니다. 제일 아래쪽의 밴드가 1.1배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서는 시간이 문제였지 항상 터치를 하고 사이클을 타고 반도체 경기가 좋아지면 올라오는 경우가 있었으니, 저런 뉴스들이 좋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결국엔 반도체 사이클이 좋아지기를 조금 기다려야 되는 그런 위치다라는 거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수급 자체를 개인들만 사고 있고 외국인들도 팔고 기관들도 별로 관심이 없는, 아직까지 수급 쪽으로도 기관과 외국인들의 메이저들은 관심이 딱히 없는 그런 그림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제 이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이클이 좋아질까요? 결국에는 그러면 저는 커머더티 성격의 반도체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지금 공급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재고가 많이 쌓이고 가격이 빠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게 가격이 좀 좋아질 수 있는 뉴스가 나올까라는 걸 생각하다가 예전에 우리 거상 임상홍이라는 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분이 예전에 중국에 홍삼을 팔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중국의 상인들이 담합을 해서 이걸 안 살려고 합니다. 싸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다들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이제 행상을 끝나고 돌아오려고 하는 날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마당에 홍삼을 다 던져놓고 불을 태워버립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중국의 이제 상인들이 다 달려와가지고 불을 끄고 홍삼을 아주 비싸게 사갔다는 일화가 있고, 그로 인해서 이 임상옥이 거상으로서 발판을 마련했다라는 건데, 결국에는
희소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희소성. 그래서 수요는 없는데 결국은 공급을 줄여야지만 이 희소성을 나타내면서 반도체 사이클이 조금 좋아지는 그러한 그림이 된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 생산을 줄이려면 어떠한 뉴스가 나와야 되냐? 제 생각에는요. 지금 칩4 동맹, 그다음에 칩스 앤 사이언스 액트라는 미국 주도하에 이 반도체 동맹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우리가 속해지고 같이 가게 되면 중국은 분명히 보복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영업적으로나 아니면 생산 부분에서. 그러면 혹시라도 중국에서 공장에서 반도체 생산을 못하게 이렇게 막아버린다면 당장은 그날은 주가가 많이 빠질 수 있는데요. 결국 수요는 있는데 지금 공급을 막아버리는 거니까 이거는 희소성 측면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뉴스가 한번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그다음 이번 10월 달이나 11월 달 실적 발표를 할 텐데 하이닉스가 지금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투자하려고 했던 22조 원의 이 투자는 아마도 못할 가능성이 높고, 그 지금 실적 발표에서 나오는 부채라든지 외화 부채, 그다음에 이자 비용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면 당분간은 투자하기 힘들다라는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혹시라도 당분간 우리 투자 안 해요. 그러면 투자 안 한다는 발표하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6개월, 1년 뒤에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 그 부분은 먼저 시장은 반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사이클이 좋아지려면 단기적으로 한 1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 이와 관련된 뉴스가 나면 그때가 단기적으로 바닥을 좀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과거에 하이닉스의 주가도 보시면 PBR 1배가 이 정도 수준인데요. 자,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최근에 캐피탈 그룹이라는 곳에서 5% 지분 신고를 했는데 과거에도 하이닉스를 아주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언제냐면요. 바로 이때입니다. PBR이 0.8배, 0.9배 있을 때 캐피탈 그룹이 5% 지분 신고를 하고 계속 많이 사서 결국에는 PBR 1배 이상에서 팔고 나왔는데요. 최근에 다시 0.9배 정도 수준에서 다시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롱펀드들에서 서서히 0.9배 아래에서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오르려면 방금 나왔던 그러한 뉴스와 좀 롱펀드들은 좀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감안해서 좀 많이 힘드시겠지만 좀 차분히 반도체 사이클이 좋아지기를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것을 공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장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체크해야 할 포인트들, 그리고 반도체 섹터 안에 우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눈여겨봐야 할 포인트들 점검을 해드렸는데요. 어느 것 하나 참 마음 놓이는 말을 듣지를 못해서 좀 아쉽습니다만, 그래도 그만큼 시장 분위기가 안 좋다는 뜻으로도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체크하면서 또 다음 주에는 우리 키맨의 말이 조금은 희망적인 발언으로 바뀌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콘텐츠팀 민재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